안녕하세요. 저는 아들바라기로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단장이 끊어지다라는 말을 자주 쓰시죠? 그 이야기의 기원도 아시나요? 진나라의 환혼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로 가던 중 환혼의 자식 중 하나가 양자강의 사벽에서 어미 품에 있던 원숭이 새끼를 억지로 빼앗아 배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 어미 원숭이가 포기도 않고 그리운 새끼를 따라 울부짖으며 따라왔고요. 백여리를 그렇게 쫓아온 어미 원숭이는 겨우 한온의 배에 따라 탔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끼 원숭이를 만나기도 전에 어미 원숭이가 죽은 것을 본 환호는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미 원숭이의 장이 마디마디로 끊어진 채였답니다. 너무 괴로웠나 봐요. 그러니 새끼 원숭이를 뺏기고 어미 원숭이의 애간장이 녹아 장까지 끊긴 거겠죠. 그때부터 단장이 끊어지다라는 말은 깊은 슬픔을 뜻하는 말이 되었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이야기였는데 그 어미 원숭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서 매일매일 곱씹으며 지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게 단장이 끊어지지는 않았구나 하면서요. 살아있으니 나는 우리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품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단장이 끊어진 어미 원숭이의 마음이 이해되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잃고 어찌 제대로 살겠어요. 사랑하는 내 새끼의 생사도 모르게 살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슬픔조차 사치스럽더라고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죄스러워 눈물만 흘렸으니까요.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하늘의 별도 따준다더라고요. 그때까지 저에게 뭐든 다 해준다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좋더군요. 그래서 20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게는 반대하는 친정도 없어서 어린 나이에 하는 결혼이라고 해도 힘들지 않았죠. 남편의 부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5살이나 어린 제가 결혼을 한다 하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사 갔을 때 잘 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보태주지도 않아 사는 것도 제가 살던 월세방에서 계속 살게 되었고 살림살이도 제가 쓰던 것을 계속 쓰면서 신혼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제게 잘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며 월급도 받아다 주었고요. 나중엔 사실인데 남편의 아버지가 새아버지라 어머니와 눈치를 보며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고 저를 만나 결혼하자고 한 거고요. 제가 시집간 언니뿐이라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내는 게 꼭 자신과 닮아 보였다더군요. 남편의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형편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사는 거죠. 아마 그래서였는지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특히 음식 취향이 잘 맞았거든요.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남편은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뭔가 해낸 것 같고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뻤고요. 임신 기간 내내 퇴근하면서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들고 들어오는 남편 덕에 살도 많이 붙었었죠.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빨래며 청소까지 남편이 다 맡아서 해주는 것도 모자라 머리도 감겨주더라고요. 배 때문에 숙이기 힘들다면서요. 손톱 발톱까지도 다 남편이 잘라주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으며 임신 기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와 남편의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운동선수 시키고 딸이 태어나면 발레리나를 시키겠다는 상상을 하면서요. 그런 순간마저도 행복했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유난히 뽀얀 피부에 오똑한 코를 가진 아이였죠. 의사 선생님께서 신생아가 콧날이 이렇게 높은 아이는 처음이라고 하실 정도로요. 쭈글쭈글하고 온몸에 힘을 주고 울고 있는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태어난 것을 그리 오래 기뻐하지 못했죠. 아이의 왼쪽 검지와 중지가 한마디씩 없다는 사실 또한 아이가 태어난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기뻐하던 저는 충격과 슬픔으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선천적인 결함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고 저는 제 자신을 책망하기 바빴습니다.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내가 임신 중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걸까?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걸까? 라는 물음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순간에도 떠올랐고 아이에게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언제나 함께 힘을 내줄 남편이 있으니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게 했던 것처럼 아이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줄 모습을 상상했죠.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던 남편의 다짐이 아이가 불편함을 잘 이겨내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다른 산모들이 있는 병실이 불편하다며 오지 않더라고요. 서운했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었고 퇴원해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과 다르게 집에 점점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잠만 잤습니다. 아이를 봐주기는커녕 새벽에 우는 아이에게 소리를 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아이의 손가락 때문에 아이를 미워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문제는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결국 제게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나는 몸이 불편한 아이를 키우는 이런 삶을 살 자신이 없어. 내가 나쁘긴 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와 아이에게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라며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민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할 때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차가운 남편의 말을 듣고도 어안이 벙벙했던 저는 집을 떠나려 짐을 싸는 모습을 가만히 서서 아이를 안은 채로 지켜봤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았죠.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자신의 짐을 다 싼 남편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간 집은 처음부터 저 혼자 살던 집 같았습니다. 아이와 제 집만 있었죠.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절대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며 민수야, 엄마는 너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지킬게.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야. 엄마만 믿어. 알았지? 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를 믿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바라보니 그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부재 속에서 저는 아이와 함께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부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 저도 함께 울었고 아이를 안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별거 아니었지만 아이의 손가락을 인지하고 살펴보는 사람마다 아기 손가락이 왜 이래요? 라고 제게 묻기도 하고 아이에게 아프냐며 묻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었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라고 해도 이상하게 아이를 봤거든요. 저는 아들이 또래 아이들과 손가락이 다르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손가락은 특별한 거야. 아이가 기죽지 않고 세상에 당당히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 나름의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혹시나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며 마음을 졸이면서요. 아이에게 하는 말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고요. 매일 아침 아이를 안아 올리며 민수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오늘 더 좋아질 거고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덕인지 아이는 웃음도 많고 맑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뭐든 열심히 했죠. 2살이 간 넘었을 때 서투르지만 한글을 한 글자씩 쓰기도 했고 작은 공도 잘 잡으면서요. 저는 아이가 해낼 때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아이를 향해 환히 웃어 보이며 우리 민수 정말 잘했네 라고 칭찬했더니 아이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때때로 다른 손가락보다 짧은 왼손의 검지와 중지 때문에 불편해하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하나씩 이겨내면 아이도 다른 아이와 다름없이 잘 자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 어깨를 짓누르기는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갈 수 있는 5살이 될 때까지는 남편이 남기고 간 돈과 언니가 가끔씩 보내주는 돈으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그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동네에서 가장 늦게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에 맡기고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과 밤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는 저와 아이를 딱하게 생각해 주신 사장님의 배려로 감사하게도 아이를 데려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빠듯했거든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거나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간단한 놀이를 할 때는 가슴 속에서 벅찬 마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 제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졌거든요. 저의 하루는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아이가 환히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제 우주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들이 사라지는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사라진 거죠. 아들이 사라진 그날, 그 순간은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틀어 가장 생생하고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은 때이기도 했고요. 식당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녁 시장에 들러 팔리지 않은 물건들을 싸게 파는 것들 위주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렇게 장을 봤거든요. 양손에 짐을 든 채라 아이 손을 잡지 못하고 민수야 잘 따라와 라며 걸었죠. 아들은 그런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장난감을 꼭 쥐고요. 6살이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그랬고요. 여러 번 뒤를 돌아보며 아이가 저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장난감을 손에 쥐고 저를 향해 웃어 보이며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날 저녁은 아이가 좋아하는 소시지를 구워주기로 해 아이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아이 양말에 싸게 내놓은 가판대가 눈에 띄어 다가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분주하게 사람들이 몰렸더군요. 확성기 소리도 크고요. 시장의 소음 속에서 잠깐 한눈을 팔았다가 돌아본 저는 아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두세 걸음 뒤에 서 있어야 할 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민수야, 민수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서 있던 주변을 살피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가까이 있던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집으로 향하는 쪽으로 가보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며 주변의 모든 골목을 헤맸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기다릴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리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도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찾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자 함께 아이를 찾아주시는 사람들의 소리도 점점 더 커졌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늦어갈수록 절망감이 저를 휘감으며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의 얼굴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친절한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도 해주었지만 아들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면, 끝없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제 곁에 없었고 생사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울면서 저를 기다릴 생각에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제 자신을 탓하며 살아갔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잠이 들지도 못하다가 잠깐 쓰러져 눈만 감으면 아이가 사라졌던 날로 돌아갔습니다. 그 상황을 수백 번도 더 꿈속에서 되짚었는데도 아이를 또다시 잃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손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아이의 손이 잡히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꿈속에서도 그랬고 꿈에서 깨서도 끝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죄의식에 시달렸죠. 저의 삶은 아들이 사라진 날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만 기다리면서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 넘기기도 힘들더라고요. 몇 번 쓰러지기도 했죠. 그런 제게 주인집 할머니가 민수 엄마가 어떻게든 버텨야 애랑 만날 수 있어. 이러다 애 찾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잘못되겠어. 먹고 자고 그러면서 견뎌야 돼. 그래야 애를 찾아서 만날 거 아니야. 이러면 애 못 만나. 라고 하시는데 맞더라고요. 제가 쓰러지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잃어버린 삶은 끔찍했습니다. 아들만 찾으러 다녔죠.
밤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고 꿈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을 찾아 헤맸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아들과 비슷한 또래 아이가 보이면 가슴이 미어졌고 확인도 했죠. 때로는 한참을 멍하니 지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시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몇 번이나 찾아가 물어봤지만 제 아이를 봤다는 단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만 보면 피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저는 매일 밤 찾지 못한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리듯 부르며 잠들었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엄마라고 저를 부르며 문을 열고 들어와 안기는 꿈을 꾸기도 했죠. 하지만 눈을 뜨면 아들이 곁에 없는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의 보육원에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부모 모임에 가입해 정보를 교환했고요. 전단지를 만들어 지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누구라도 알아보길 바랐죠. 그렇게 아들 찾는 일에 매달려 몇 년을 보냈지만 아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이 저를 버티게 했죠.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활은 궁핍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말이죠. 아이가 돌아올 집도 지켜야 했고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청소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했고요.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일은 아들을 찾으러 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 못하다 보니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은 계속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라도 해야 했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다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주방보조 조리원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오후 4시면 퇴근을 하고요. 제게 딱 맞는 일자리라 얼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구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다행히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중학교라 마음이 그렇더군요. 아이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라 그런지 첫 출근을 앞두고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좋아하던 소시지를 구워주는 상상이 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제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중학교였고 급식실에서 일하기 시작하고는 바빠졌습니다. 오전에는 급식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일을 하면 정신없이 지나갔죠. 일을 마친 오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신락 같은 희망으로 아들을 찾아다녔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10년 넘게 수많은 전단지를 만들어 돌렸습니다.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아이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았죠.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아이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견뎠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장씩 전단지를 붙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소식이라도 알게 해주세요라면서요.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게 소식이 닿지 않는 거라는 말을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전날 정갈하게 닦아놓은 도구들로 학생들을 먹일 음식을 조리했죠. 저희 아이에게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도 제 아이처럼 귀한 아이들이니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요. 점심시간 종이 울리고 우르르 급식실로 온 학생들에게 웃으며 음식을 배식하던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죠. 저 소시지 하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예의 있게 묻는 학생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 웃으며 시선을 돌리다 손이 떨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바라던 순간인데요. 식판을 내민 아이의 왼쪽 손 검지와 중지가 한마디씩 없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잃어버린 제 아이의 손과 똑같이 말이에요. 얼른 아이의 눈가를 살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요. 제가 목욕을 시키다가 실수로 아이의 눈썹 아래를 긁었는데 그 자국이 꽤나 오래 가더니 큰 반점처럼 있었거든요. 그 아이도 있더군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낯설고 이상했는지 아이가 그냥 가려는데 얼른 붙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 이름이 뭐야? 부모님은 어디 계셔? 못 보던 얼굴인데 이 학교로 전화 갔어? 라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는 제가 아이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나 봐요. 아이는 그저 네 라고만 하더니 급식판을 들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다급했죠. 제가 아이를 학생이라고 부르자 돌아본 아이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도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아이를 곤란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져 더 이상 아이를 부르지 못하고 남은 음식을 배식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의 모든 특징을 가진 아이였으니까요. 배식을 하면서도 눈으로는 그 아이를 쫓으며 살피게 되더라고요. 얼굴도 닮았더군요. 급식실의 모든 업무를 마치고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얼굴이 익은 선생님께 물었죠. 그 왼손가락이 조금 짧은 아이요. 못 보던 얼굴인데 전학온 아이일까요? 라고요. 그러자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께 두 번인가 물어보시더니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라며 한 선생님께 데려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렸죠. 제가 묻자 아이의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 민수요. 저번 주에 전학 수속을 밟고 오늘 처음으로 등교했어요. 무슨 일로 모르시죠? 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더 떨리더군요. 제가 아는 아이인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제 아이와 이름까지 같은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선생님께 저의 사연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말은 안 나오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은커녕 끄끄거리는 통에 나오는 말소리도 이상하게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렸고요. 그런 제게 무슨 사연이 있어 보였는지 선생님은 저를 상담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시죠? 그런데 눈물까지 흘리시는 게 무슨 일 있으실까요? 라고 다정하게 물어봐 주시는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 무언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를 보고 당황스러워하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심란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는 제 사정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러다 품에서 아이를 찾으러 붙이고 다니던 전단지 한 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전단지가 그 아이를 보고 놀라 이렇게 찾아온 이유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천천히 살펴보시더니 놀라시며 어머나, 사실은 민수가 학교 이사장님의 친구분 아들이에요. 집도 저쪽 학교 담장 옆에 저택 있잖아요. 거기라던데요.
그런데 조리사님이 주신 종이에 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전단지를 살피시더라고요. 그러다 선생님께서 그런데 조리사님, 말이 나서 말인데 민수 부모님이 전학할 때 오셨는데 아이에 비해 연세가 많기는 하셨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모르지만 괜찮으시면 제가 민수 부모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될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리사님 일이라 돕고 싶네요. 라는 말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배려에 너무 감사해서 여러 번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연거푸 인사를 하는 제 손을 잡으신 선생님은 저를 다독이시더니 아직 결과는 모르잖아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 선생님을 통해 아이의 양부모님께서 괜찮으시면 집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까지 며칠이 지나는 동안 밥 먹으러 온 아이를 눈으로만 쫓으며 제발 제 아이가 맞기를 바랐고요. 제발 저 아이가 제 아이가 맞아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기만 바랬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만나기를 바라던 마음이었는데 막상 아이가 눈에 보이니 욕심이 생겨 말도 건네고 싶고 안아도 보고 싶었지만 겨우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아이의 양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말에 여러 생각이 들었죠. 아이가 당황스러워하던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 양부모님이 남의 집 아이에게 무슨 말이세요라며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아이라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이의 집으로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가 산다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떨리더군요.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려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눈앞에 펼쳐진 넓은 정원의 잔디밭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원 위의 웅장하고 화려한 저택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고요. 집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아늑한 분위기의 조명들이 조화되어 밖에서 볼 때보다 더 멋진 집이더라고요. 그런 집의 벽에는 온통 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좋아 보였죠. 그 사진들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못해준 것들이었거든요. 왕자님처럼 멋지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은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와 보낸 시간들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이의 양부모님은 저를 응접실로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시며 웃으셨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 보여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이에게 잘해주셨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해주셔서 이걸 보았습니다. 라며 아이를 찾으며 붙였던 전단지를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걸 보고 민수 어머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갑고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찾고 계실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겠네요. 전단지만 봐도 마음이 느껴집니다. 처음 선생님께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가 입양을 했다는 걸 감춘 적은 없었습니다. 민수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민수를 데려오고 한 번도 제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아이거든요.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저희 가정의 빛과 같은 존재였고요. 라며 아이의 양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는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저한테까지 느껴질 정도로 다정하시더라고요. 곁에 앉아 내내 미소 짓고 계시는 양어머니도 그래 보였죠. 저는 그런 아이의 양부모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저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6살 난 민수를 시장에서 잃어버린 후로 저는 매일 아이를 찾으며 살아왔어요. 아이의 손을 놓은 저를 자책하면서요.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다 좋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게 느껴져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아이의 양부모님은 저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제게 티슈를 전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이의 양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닦으시더니 차를 권하시고 민수를 데려올 때 아이가 7살이었어요. 자신의 이름과 나이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발견된 곳에 홀로 남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시장과 가까운 도로변에 아이가 울고 있다가 좌판을 하시던 분이 신고를 해 기관으로 가게 되었다고 기록만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영특한 아이인데 그때는 많이 놀랐는지 잃어버렸을 때를 기억 못하더군요. 그러다 저희를 만나게 된 거고요. 어릴 때는 가끔 저희에게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하며 물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대답을 못해줘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민수의 뿌리를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도 뭉클합니다. 라고 하시더니 저를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들의 잃어버린 친엄마라는 사실이 양부모님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져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양부모님이 저를 보시다가 민수와 많이 닮으셨네요 라고 하셨을 때도요.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눈에 들어와 눈을 못 뗄 정도로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라고 아이의 양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니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바라는 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받으면서요. 그것이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찾으며 살아온 이유였어요. 찾아서 사랑해 주려고요. 그런데 아이는 이미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너무 행복했네요. 제 부족함을 느끼게요. 이렇게 부모님과 아이가 지내는 집에 와보니 저와 살았으면 누리지 못했을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아이에게 제가 나타나 혼란을 주는 게 맞는 건가 싶어져요. 라는 말을 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요. 아이의 양부모님은 저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며 제 손을 잡고 함께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민수 앞에 안 나설 테니까 멀리서 지켜만 보게 해주시면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만 하게 해주세요. 절대 아이 앞에 나서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지금처럼 잘 키워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죄인인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의 양부모님은 계속 우시기만 하시다가 제게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 하고 아이의 양부모님께 몇 번을 허리 숙여 인사를 하며 그 집 대문을 나서는데 어지럽더니 휘청이게 되더라고요.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고 숨이 가빴습니다. 아이를 업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제 모습과 아이의 양어머니가 비교되더라고요. 지친 몸을 이끌어 돌아간 좁은 방에서 놀아주면서 아이의 양어머니처럼 웃어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지친 저보다
더 좋은 가정이라는 생각도요. 아이를 잃고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양부모님이 학교에서 계속 일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저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게 아이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이의 양부모님은 아이와 제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이와 급식실에서 마주할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아 배식할 때 아이의 순서가 다가오는 게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다니요. 10년 만에 아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겨우 버티며 있는데 아이가 저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정말 제 친어머니세요? 그래서 저 처음 전학 간 날 그러신 거예요? 저를 첫눈에 알아보신 거예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면서 눈을 못 떼면서요. 그런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 생각이 나지 않아 머뭇거리는데 눈물이 흘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데 아무것도 못했죠. 아이는 제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는지 가만히 저를 안더군요. 그런 아이에게 저는 민수야, 엄마가 그때 손잡지 않아서 미안해. 무서웠지? 엄마는 네가 우는 얼굴만 생각하고 찾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잘 커져서 고마워.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더 좋은 말로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저보다 키가 커진 아이를 안고 등을 쓰다듬을 뿐이었죠.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희 둘을 바라보시던 아이의 양부모님은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니 민수야, 엄마가 민수를 버린 게 아니시래. 민수가 왜 버렸냐고 물어봤었잖아. 너를 낳아주신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라는 말을 하시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이도 눈물을 닦는지 반대 손으로 몇 번 얼굴을 닦고요. 아이를 저와 만나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할 뿐인데 아이의 양부모님은 더 놀랄만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에 아이도 저도 멍하니 있었죠. 이런 말씀 드린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민수가 저희 아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를 찾게 된 이상 저희 욕심대로 아이를 저희 곁에만 둘 수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노년이에요. 재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보다 친어머니가 곁에 있어주시는 게 아이에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도 아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민수는 소중한 아이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민수와 엄마가 함께 지낼 거처를 가까운 곳에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생활비와 교육비는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하고요. 왕래도 충분히 하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지금껏 민수 찾느라 엄마가 고생이 많으셨는데 엄마와 시간도 보내야지. 라며 아이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는 양부모님 말씀에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곧 제 손과 양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양쪽을 번갈아 보더니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저와 양어머니 둘 다 보고요. 아이가 부르는 엄마라는 목소리에 눈물은 더 쏟아지더군요.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그날 아이의 양부모님이 배려해 주셔서 아이 방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자면서도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잘 때처럼 잠이 들었거든요.
아이도 제 품에서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더니 불러주셨던 노래가 생각나요. 라고 말하더군요. 아이의 말에 저와 아이 모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다 잠이 들었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 새벽에 주방으로 내려가 있는 재료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입에 안 맞으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잘 드시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던 소시지도 빼놓지 않고 볶았습니다. 아이 어릴 때처럼 똑같이 했죠. 아이는 소시지를 보고 반가워하더니 정말 맛있어요라며 방긋 웃더라고요. 아이가 웃자 양부모님도 같이 웃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감사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다정히 바라보며 키워주셨을 생각을 하니 감사했죠. 그날 아침의 풍경은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했던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더 많이 웃고 있었으니까요. 고작 하룻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고요. 그 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의 양부모님 집에서 아이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몇 달 뒤, 말씀하신 대로 양부모님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요. 아이는 양부모님 집을 떠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저도 눈물이 났죠. 저와 보낸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한 양부모님과의 정이 더 깊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생긴 만큼 아이에게 더 잘하고 아이의 양부모님께도 잘하고 싶었죠. 아이를 낳은 친엄마라는 이유로 아이 덕을 보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양부모님 집에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하면서 병원도 같이 갔습니다. 처리하셔야 하는 간단한 업무들은 제가 대신 봐드리기도 했죠.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물론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특별히 제가 크게 해드릴 건 없었지만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아이는 학교를 마치면 양부모님 집으로 와 양부모님께 저와 살기 전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함께 우리 둘만의 아파트로 향할 때는 제게 어리광을 부리며 아이처럼 행동했죠. 그런 아이가 힘들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좋다더군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엄마까지 나를 사랑하니까 좋기만 해요. 라면서요. 여전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하는 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자 아이의 양부모님은 저까지 가족이라며 받아들여 주시더군요. 민수 엄마니까 우리한테도 가족이에요. 그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민수 엄마, 우리 모두 함께 민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들과 재회한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까지 생겼으니까요. 외롭던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생각하면서요. 저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 몰랐지만 아이를 향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모두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양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합니다. 며느리도 좋은 아이라 양어머니와 저에게 모두 잘하려고 하고요. 저는 감사할 뿐이죠. 제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싶어 주춤하게 될 때도 아직 있지만 아이가 제게 웃으며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으세요. 라고 해줘서 조금 위안을 삼고 지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라지네요.
여러분들도 절망 끝에서 다시 희망과 행복이 피어나실 거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떤 절망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찾으시라고도 하고 싶고요. 모두가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라며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